머리는 시원하게 뚫어주고 가슴은 따뜻하게 데워주는 책 이야기 팟캐스트 책사이다. 안녕하세요. 저희 책사이다는 한 달에 한 번 책으로 함께 고민할 주제를 갖고 매월 15일 청취자 여러분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박알라딘입니다. 오늘도 황주부님과 김느낌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가을입니다. 그렇죠. 그러네요. 오늘 아무 감흥이 없으신가 봐요? 아니, 아침엔 너무 춥고 점심엔 너무 더워요. 아직은 가을이라는 느낌보다는. 저는 여름에는 항상 티셔츠 한 장만 입고 다니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 추워가지고 자켓을 걸치셨군요. 네, 들어가서 자켓을 걸치고 나왔더니 사람들이 다 오늘 무슨 일 있냐고. 그래가지고 오늘 가을이 와서 자켓을 입었다 추워서. 그렇게 맞아요. 얘기했죠. 요즘 아침에 서늘하더라고요. 네. 저도 아침에 요즘에 일찍 출근해서 근처에 있는 카페에 가거나 아니면 그냥 차 뒷자리에 누워서 한숨 자거든요. 그 정도로 일찍 일어나세요? 그런데 직장인이? 왜 집에서 늦게 와. 나오시면 되지? 아니, 늦게 나오면 차가 너무 막혀서. 그러니까 미리 와서 네. 회사 근처에. 그렇죠. 오늘은 잠 자다가 서늘해가지고 깨서 사무실 올라가서 무릎 담요 하나 가지고 내려와가지고 다시 덮고 잤어요. 곧 겨울이 올 것 같습니다. 여름이 언제 이렇게 뜨거운 여름이 지나갔는지 벌써 기억도 잘 나지 않는데 오늘 오랜만에 또 방송에 대한 댓글이 올라왔어요. 네. SUMI5589 수미5589님이신 것 같은데요. 잠깐 읽어드리면요. 안녕하세요. 유튜브에서 우연히 에피소드 듣고 댓글 남기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주제로 책을 선정하여 방송하시는 아주 유익한 팟캐스트라고 생각해요. 잔잔한 새벽에 라디오 듣는 것처럼 세 분 목소리도 정말 좋으시고요. 저는 현재 대학생이고 이번 학기 중앙도서관에서 교내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책사이다에서 추천해 주신 책 다 읽어볼 예정이에요. 그리고 저는 소설과 인문사회 역사 분야의 편독이 심한데 앞으로 다양한 분야의 책을 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저는 이 소설과 인문사회 역사 분야의 편독이 심하다는 말씀에서 저희를 저격하시는 건가? 저희 셋이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그렇죠. 좀 반성해야 되지 않을까. 맞아. 황주부님 내 얘기네. 막 사연 보시면서 이렇게 아련하게 옛날 대학 도서관 기억도 나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중앙도서관 안에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고 중앙도서관 앞에 민주광장에만 매일 있었던. 야, 이 대학생 청취자라니 너무 반가워서. 왜냐하면 저희 그간 청취자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뭐 실제 조사를 해보진 않았지만 어쨌든 그 직장인이고 뭐 30, 40대, 30대 후반에서 40대, 50대까지 이 정도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대학생분이 듣고 계시다니까 좀 더 이 목소리를 젊게 가져가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런데요. 저는 대학생이 왜 우리 방송을 듣지? 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재밌는 게 얼마나 많은데. 네. 근데 어떻게 유튜브에서 이거를 저도 우리 유튜브에서도 유튜브에 찾아봤어요. 제가 그래서 그 댓글을 정말? 보고 네. 유튜브에 올라가나? 근데 유튜브는 영상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찾아봤더니 그 사진 이미지를 한 장 걸고 거기에 이제 라디오처럼 약간 이렇게 되고 있더라고요. 근데 조회수는 뭐 한 50회 전후로 굉장히 낮았는데 그들 중에 한 명이었던 걸로. 그렇군요. 굉장히 놀라운 인연이에요. 어쨌든 저희 댓글로 그 이메일 주소 남겨주시면 저희가 연락드려서 책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뭐 근황 토크 짧게 나눠보긴 했는데 그 가을에 어디 단풍놀이 구경 가실 계획은 없으세요? 전혀 생각을 못 하고 있었어요. 저는 가거든요. 진짜. 네, 저는 진짜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게 사는 분인 것 같아요. 박알라딘님. 제가 정말 재미난 일이 있었는데 제가 추석 연휴 때 일본 북쪽에 있는 부갈프스 여기 산행을 가요. 그런데 여기가 꽤 위험한 코스로 알려져 있어요. 연간 그 실족사 하는 분들이 70명 정도 매주 한 분 정도씩 사망하는 건데 이게 왜 그런 거 하니 길이 험한데 한국은 이 절벽 같은 데 옆에도 다 줄이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쇠 난간 그렇죠. 쇠로 난간 같은 거 만들어 일본은 그걸 안 하는 등산 문화예요. 그러니까 험한 길은 헬멧을 쓰고 기어서 가기도 하는데
삐끗하면 옆으로 굴러 떨어지는 거죠.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예약을 다 해놨는데 지난주인가 여행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 위험도에 대한 안내 메일을 보내는데 확인해봤냐. 그래서 아직 안 읽었다 그랬더니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이번 주까지는 취소해도 취소 수수료가 없으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올 여름에 6명이 최근에 사망했다. 깜짝 놀랐죠. 근데 이 여행사의 어떤 생각을 잘 모르겠어요. 정말 나를 염려해서 그런 것인가? 아니면 이런 걸 사전에 고지하는 것이 어떤 법적 책임과 관련된 것인가? 그렇지, 그럴 수도 있겠네.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귀찮아서 읽어보지도 않고 취소도 안 했습니다. 이야. 제가 다음 달 우리 10월 방송을 녹음을 하게 될 때쯤이면 제가 어떻게 잘 다녀왔는지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겁이 많은 사람이니까 조심히 땅에 딱 붙어가지고 잘 다녀올게요. 두 분 다 가을맞이 소풍 계획이 없으시다니 참 안타깝네요. 일단 가을맞이라고 해도 저는 추석에 일단은 시댁과 친정을 가을 추석 이게 먼저지. 그렇죠. 사실 여행은 그걸 다 마친 다음에 미션을 클리어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뭘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저희는 또 부모님이 4분, 그 장인 장모님, 그 친부모님 2분하고 이게 4분이 다 가을 이제 여름 끝날 쯤부터 골든 위크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한 주 간격으로 생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생일의 퍼레이드가 끝나면 추석이 오죠. 그래서 문득 이 스케줄을 소화하다가 저번 주에 우리 너무 바쁘게 살고 있지 않나. 왜냐면 이게 주말에 뭔가 생일 파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도 이제 저희 아버지 생신이셔서 또 이제 방문해서 또 재롱잔치 좀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을 뭐 나들이 뭐 이런 거는 생각을 못 하고 있었는데 야, 저렇게 생일 연달아 있는 거 제가 저런 얘기 들을 때마다 이거 좀 우리가 국민적 합의를 통해서 생일을 다 모아요 하루에. 그날 국경일로 하루 쉬는 거예요. 모든 국민의 태어난 생일로. 모든 국민의? 네, 그 따로 안 챙기는 거죠. 근데 하루 쉬고. 국민의 생일. 이쪽이 더 선호도가 높지 않을까요? 두 분은 일단 선호하실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어른들의 생일을 챙기면서 약간 우리와 다른 점 한 가지를 느꼈다고 하면 뭐였냐면 저희는 사실 생일이 만약에 이번 주 목요일이다. 그러면은 토요일에 생일 파티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어른들은 생일이 지나고 나서 생일 파티 하지 않습니다. 저희 집은 안 그런데. 그러면 좀 약간 젊으신 것 같아요. 네. 대부분 그러신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어른들은 약간 그 생각이 있으시더라고요. 생일이 지나서 하는 건 의미가 없다. 무조건 그 전에 해야 돼.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일주일 단위로 이렇게 마치 이렇게 편육처럼. 뭐 단풍과 무관하게 여러분들의 가을은 다 분주하군요. 네, 저희 근황 토크 이쯤에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달엔 제가 단풍 얘기 꼭 들려드리겠습니다. 저희 산책 판책 코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희 산책 판책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두 분 다 오늘은 산책 한 권씩 가져오셨어요. 네. 두 책 다 제가 일하는 서점에서 크게 소개했던 책이네요. 다 뭔가 끄적였던 기억이 나는 책입니다. 먼저 김느끼님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제가 오늘 준비한 책은 단어의 사생활이라는 책입니다. 제임스 W. 페니베이커라는 양반이 썼네요. 네, 단어의 사생활. 우리가 이제 그 뭔가 말을 하거나 저희도 이제 지금 팟캐스트 방송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팟캐스트 한 1년 정도 전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저희가 사석에서 뭔가 차를 마시면서 우리의 방송에 나오는 사람들의 언어 패턴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서로 반복하는. 그렇죠. 제가 방금 반복하는 앞에 굉장히를 붙이려고 했는데 제가 제일 많이 반복하는 단어가 굉장히예요. 그리고 사실은 뭐 이런 단어들인데 그러니까 이 책은 그 사람이 어떤 단어를 쓰는가로 그 사람의 무언가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저는 그런 책은 본 적이 있거든요. 어떤가요? 한국의 방언 연구가인데 방언 정담이라는 책을 쓰신 분이에요. 그분의 책을 보면 그 사람은 사람하고 대화를 하잖아요. 그럼 부모님이 어디 출신인지, 그 사람이 몇 살 때까지 어디서 살았는지 이제 이런 식의 구체적인 어떤 삶의 이 과정을 지역으로 가지고 분석을 역으로 해내거든요. 근데 이 책은 뭔가 그 사람 쓰는 어휘를 통해서 그 그렇죠. 사람의 뭐
정치적인 뭐 네. 위치라든지 사회적인 그렇죠. 지위라든지 네네. 뭐 성격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알아낸다는 거죠. 그렇죠. 엄청 무서운 책인데요. 그렇죠. 근데 이제 사람들이 워낙 뭐 또 이런 생각들을 또 하잖아요. 우리는 이제 저번에도 그 무슨 얘기할 때였죠? 그 사람이 읽는 책, 그 사람이 산 책으로 또 그 사람을 파악해 볼 수 있다.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수한 흔적을 남기면서 이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 쓰는 단어와 뭐 어휘나 이런 것들이 다 나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하나의 근거가 된다는 것이죠. 이 책에서 이제 처음 들어가면서 저는 이 책에 처음 들어가면서 이거 진짜일 수도 있겠는데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처음 보는 분석 방법을 썼어요. 그래서 보통은 그 절대적으로 어떤 단어를 쓰면 어떨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은 처음에 어떻게 쪼개냐면 내용어와 기능어로 쪼갭니다. 그래서 내용어라는 것은 우리가 영어를 들을 때 이렇게 영어 잘 못하는 상태에서 영어를 들을 때 유난히 귀에 꽂히는 그런 단어들이 있잖아요. 그 문장의 핵심 내용을 이루는 가령 뭐 픽처, 그러니까 사실관계에 대한 그런 것들. 근데 이제 사실 뭐 더, 언, 뭐 이런 관사 같은 거는 사실 잘 안 들리고 그렇죠. 그냥 아주 관행적으로 그냥 쓱 지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이런 부분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단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 분석을 해보면 그 제가 아까 얘기했던 픽처 같은 이런 사실어는 거의 굉장히 미미하고 90% 이상이 기능어래요. 그러니까 우리 조사 우리말로 치면 뭐 은는이가 뭐 이런 조사 같은 것들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대명사 뭐 그녀 어떤 뭐 창문 같은 거를 얘기할 때 우리가 이제 어떤 창문이 있는 방에서 한참 얘기를 하다 나왔어요. 근데 이제 그 창문 말이야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다 알잖아요. 네. 이전에 있었던 방 안에 있었던 창문이라는 것을 여기서 그가 이제 기능어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보면 이 사람이 어떤 심리 상태인지 또 어떤 사회적인 위치에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이게 뭐 이런 책. 말씀 들어보니까 아무래도 사례가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그 평범한 사람의 사례보다는 어쨌든 유명한 사람의 사례를 딱 들으면 우리가 감이 더 확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뭘 분석을 했냐면 제일 앞에 나오는 분석이 그 미국은 대통령이 한 연설들이 다 남아 있대요. 그래서 대통령 연설을 분석을 했어요. 이제 가장 아주 쉬운 팁이라고 해야 되나? 어떤 사람이 이 말을 할 때 나라는 표현, 그러니까 I라는 표현을 얼만큼 많이 쓰는가. 보통 나라는 말을 많이 쓰면 자기중심적이고 굉장히 좀 고압적인 그런 사람일 거라는 생각을 하기 쉽잖아요. 그렇죠. 한국에서는 진짜 그렇죠, 실제로. 네. 나 막 이러면 좀 그렇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나라는 표현을 쓸 때가 오히려 그 전혀 자신이 이제 지배하고 있지 못할 때 그 상황을 그러니까 겸손의 표현인 거죠. 달리 말하면. 그리고 오히려 이제 좀 권력자들은 주어를 생략하는 어법을 많이 쓴다고. 그래도 돼. 그런 거죠. 그렇죠. 한국에서는 권력자들이 보통 질문을 많이 합니다. 어떻게 질문해야죠? 그러니까 사장님이나 팀장님들은요, 뭘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고요, 이렇게 떠봐요. 뭐 그건 어떤가요? 그럼 얘기하다 보면 결국 자기 하고 싶은 걸 그대로 시키거든요. 처음부터 하라고 하지 않고 이걸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하면 되는데 그건 뭐 어떤 상황이죠? 그럼 뭐 이렇게 설명을 하면 결국 본인이 원하는 대로 이제 하라는 얘기거든요. 질문을 많이 해요, 질문을. 그래서 상대가 자기가 주도적으로 저 사람이 시킨 게 아니라 내가 원해서 그걸 한 것처럼 느끼게 만들어요. 저는 이런 화법 중에 하나로 되게 이런 식의 화법 쓰시는 분 계셨어요. 오늘 밥은 김치찌개를 먹자고. 먹자고. 그 구 하나가. 네, 그렇죠. 굉장히 말이란 참 여러 가지를 담고 있죠. 저희 팀장님이 저한테 제일 많이 쓰는 말. 저희 팀원들한테 메신저로 주로 대화를 할 때 자리로 와주실 수. 자리로 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의문문이에요. 이것도. 물음표를 붙이거든요. 그렇구나. 이 책에 나오는 내용을 좀 더 얘기를 해보면 어쨌든 대통령들에 대한 얘기들이 많아서 역대 대통령들이 어떤 실수를 했는지 그리고 또 어떤 심리 상태에서 어떤 결정을 할 때 그 사람의 이게 말투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런 부분들이 좀 나와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면 그 존 캐리라고 해서 그 2004년에
조지 W 부시하고 이제 대통령 선거에서 붙었던 민주당 상원 의원이었다가 대선 네. 그래서 이제 그 양반이 선거 운동을 하는 동안 원래 이제 조지 W 부시는 굉장히 적이 많았고 그래서 지지율이 별로 높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선거를 시작했는데 그래서 이 존 케리가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어요. 근데 존 케리가 그때 실수한 게 뭐였냐면 나라는 단어를 덜 사용하고 우리라는 단어를 많이 썼대요. 근데 정치인이 얘기하는 우리는 굉장히 좀 뻐기는 듯한 뉘앙스를 준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보통 이제 우리라고 하면 우리는 너와 나잖아요. 근데 한글에서도 저도 이제 가끔 SNS 같은 데서 이제 제 SNS 친구가 우리는 뭐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할 때 굉장히 좀 짜증이 날 때가 있는데 우리라는 단어는 그러니까 나하고 너하고가 동질적인 부분이 확인이 돼야 돼요. 근데 나는 너랑 생각이 다른데 우리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면 좀 이제 거부감이 드는 거죠. 그래서 약간 요 케이스가 하나가 있고 또 자기 말이 되게 보편적으로 타당한 말이라는 뉘앙스를 줄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그야말로 여기서 우리는 듣는 우리가 그냥 따라가야 될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아까 제가 나라는 말을 많이 쓰게 되면 좀 겸손하고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그 상황을 좀 덜 지배하고 있는 상태일 때 나라는 단어를 많이 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닉슨 대통령이 워터게이트 사건이 터졌을 때 이 워터게이트라는 사건은 원래 그 워싱턴 포스트의 한 기자가 폭로를 해서 이제 닉슨이 하야하기까지 한 2년 정도가 걸렸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닉슨은 원래 굉장히 아주 권위적인 스타일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거의 나라는 그 단어를 쓰지 않았대요. 그래서 1972년 6월 이제 워터게이트 사건이 막 불거지기 시작했을 때 이때 보좌관들과의 대화에서 이제 닉슨이 나라는 단어를 사용했던 비율은 2에서 4% 정도. 거의 안 썼네 진짜. 그러니까 이것도 왜 알려지게 됐냐면 이유는 알 수 없는데 닉슨이 취임을 할 때 백악관에 녹음기를 설치했대요. 그래서 그 안에서 보좌관들이랑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가 다 남아 있는 거예요 사료로. 나중에도 이것 때문에 결정적으로 더 혐의를 잡히게 됐고. 네. 그래서 1972년 6월에는 2에서 4% 정도였는데 1973년 7월에는 닉슨이 나라는 단어를 평균 7에서 8% 정도 사용합니다. 두세 배가 늘었네요. 그렇죠. 이제 자신감이 많이 떨어진 그런 것이죠. 이런 거 참 재밌고 또 하나는 부시가 참 원래는 약간 미국에서는 좀 원래 그러니까 인생 역정이 좀 있었던 인물이잖아요. 그리고 뭐 예일대를 졸업했는데 굉장히 기독교 원리주의자고 그런 측면에서 좀 약간 희화되기도 했었는데 오히려 약간 소년 같은 측면이 좀 좀 뭐라 해야 되나 어리다 그래야 되나요? 네, 생각이 좀 어린 그런 면모들이 좀 이렇게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 부시가 그 이라크 침공을 할 때 이라크 침공을 하기 전까지는 나라는 표현을 굉장히 빈번하게 썼대요. 근데 어느 순간 말하는 그 어휘에서 나라는 어휘가 사라지기 시작하더니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라크 침공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국가 지도자들이 원래 나라는 표현을 많이 쓰던 사람이 갑자기 나라는 표현을 안 쓰기 시작하면 그때는 굉장히 국가적으로 중요한 결정이 반드시 이뤄진다고 볼 수 있다. 이게 이제 이 사람의 주장이에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좀 쭉 있고요. 그래서 뭐 지도자들에 대한 부분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쓰는 단어를 통해서 나의 어떤 욕구, 권력욕, 성취욕, 뭐 소속욕, 뭐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어떤 위증과 진실로 밝혀진 증언의 차이는 대명사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달려 있다. 근데 저는 갑자기 궁금증이 드는 게 이게 들으면서 정말 그래라고 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어떤 면에서는 문화적 차이도 솔직히 좀 약간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걸 비교하면서 보는 것도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목차가 정말 재밌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비슷한 상황을 우리 주변에 한국 상황에서 자꾸 떠올리면서 읽어보면 네. 재미날 거라 생각이 들어요. 네. 평소에는 누가 말만 걸어도 짜증이 나는데 이제 어떤 짜증의 원인을 우리가 알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뭐 그러면 또 쉽게 피할 수는 없겠지만요. 한 방 또 먹일 수도 있겠죠. 그 사람에게. 그렇죠. 맞습니다.
네, 김니끼님께서 이달의 산책으로 단어의 사생활 소개해 주셨고요. 황주부님께서는 이달에 정말 많은 분들이 산책을 가져오셨네요. 그러게요. 제가 딱 많은 분들의 취향을 공유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산책은 역사의 역사라고 하는 유시민 작가의 책입니다. 네. 저는 사실 제가 저희 집 서가에 역사책이 워낙 많아서 역사를 냈다고? 그래서 너무 자연스럽게 일에 고민을 일도 하지 않고 사실 산책인데요. 상당히 재밌어요. 상당히 재밌고 그리고 이제 뭐 사실은 이 책을 여러 경로로 많은 분들이 접하셔서 제가 뭐 이 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드릴 거보다는 그냥 제가 인상 깊었던 부분을 좀 짧게 나눠보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역사 그러면 정말 사실에 주목하잖아요. 뭘 보더라도 이 시대에 이런 일이 있었어. 뭐라고 썼어. 사마천의 사기를 볼 때도 사마천을 본다기보다 그 안에 그냥 수많은 인간 군상을 보고 그러니까 정말 역사적 사건에 굉장히 몰입하게 되는데 이 책을 보면서는 헤로도토스는 왜 이렇게 역사를 썼을까? 네. 동시대 투키디데스는 막 이렇게 자기가 이 역사를 쓰는 이유에 대해서 약간 헤로도토스를 까면서 그쵸. 난 그런 식으로는 쓰지 않고 역사란 모름지기 이래야 돼. 라면서 자기의 방식으로 역사를 쓰고요. 이븐 할둔이나 이런 사람들도 지금 사람들은 이렇게 역사를 쓰지 난 아니야. 그러니까 뭔가 그 역사서를 쓸 때 이 사람의 생각과 감정이 어떻게 반영됐는가가 저는 굉장히 재밌었어요. 네. 그렇게 감정이입을 해서 그 역사를 보면 우리가 그냥 팩트로서 그 역사를 읽을 때와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그 역사서를 읽을 수 있는 또 다른 어떤 안경을 끼는 것 같은 느낌이 들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주목해서 다시 한번 제가 예전에 읽었던 그런 책들을 다시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맞아요. 제목이 역사의 역사라고 되어 있지만 네. 내용을 들여다보면 역사가의 역사 혹은 그쵸. 역사서술의 역사. 맞아요. 네. 네. 역사서의 역사, 역사관의 역사 이런 식으로 읽을 수 있는 책이죠. 네. 근데 이런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이 책에서 이제 말씀하셨듯이 뭐 헤로도토스의 역사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에이치카의 역사란 무엇인가 또 최근에 뭐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까지 쭉 다루는데 이런 역사가라고 불리는 사람들 혹은 스스로 역사가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자체가 지금은 극히 드물어진 시대긴 해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네. 이제 역사를 쓰는 사람 대부분 역사가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역사가 어떤 지식 혹은 정보의 관점에서도 많이 다뤄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정리하고 전달하는 방식의 역사책이 훨씬 많으니까 맞아요. 이걸 통으로 꿰가지고 자기식으로 전달하는 사람이 줄어든 거죠. 그러니까 유발 하라리가 굉장히 주목받은 이유도 그거를 한편으로는 겁없이 한편은 용감하게 네. 이렇게 해냈다는 데 있는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뭐라 그럴까 역사책에 관심 있고 요새는 또 주제사라든가 미시사 이런 책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런 유행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통사를 본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공부처럼 느껴지고 사실 이제 그렇게 좀 약간 무거워지는 측면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저는 이때 당시 역사를 그 정리했던 사람들의 그 생각과 감정, 그러니까 어쨌든 이 사람들이 이렇게 힘든 일을 할 때는 뭔가 굉장한 소명의식이라든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어떤 이유라든가 혹은 자기 나름대로의 생존의 몸부림이라든가 뭔가가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에 한번 몰입해보는 것도 또 다른 역사를 보는 또 다른 재미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는 네. 약간 좀 이 책이 1위를 한 것 자체가 1위예요? 네. 종합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었죠. 한동안. 네, 한동안. 몰랐어. 그 약간 굉장히 이상하다. 네. 무슨 이 책은 그래서 역시 셀럽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했던. 그렇습니다. 시장에 있는 많은 분들도 똑같은 생각을 했죠. 네. 그래요? 이 근데 책이 이런 류의 책들이 좀 유행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저는 일단 뭐가 이해가 안 가냐면 네. 왜 사람들이 그러니까 역사 서술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유시민 말하기 전에 아무도 안 궁금했거든요. 그리고 약간 역사 서술,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필력이겠죠 아마 유시민 작가의 필력일 텐데 그냥 이렇게 보고 있으면 술술 넘어가지만 딱히 내가 이거를 왜 알아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 그리고 이제 어떤 뭐 제가 유시민 작가 머릿속에 들어갔다 나오진 않았지만 아마 뭔가 의도했다고 하면 이제
어떤 역사가들의 서술에 따라서 그 후대 역사가 이제 다르게 기록되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것이 얼마든지 이제 해석의 차이고 관점의 차이이다. 이런 부분들이 한국 현대 지금 우리 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이런 소재를 잡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긴 했는데 네. 예, 그런 부분들이 아주 뭐 잘 첨예하게 드러나진 않았고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이것은 굉장히 많은 역사가들의 마음을 허탈하게 하는 그 유시민 작가가 독자의 만남을 할 때 네. 한홍구 교수가 그 방문을 했어요. 마이크를 잡아서 한 말씀 하셨는데 두 분이 뭐 오래 알고 지낸 막역한 사이이니까 역사학자들을 대표해서 항의 방문을 했다. 이해가 가는 측면이 있네요. 네, 앞서 나의 한국 현대사라는 책을 썼잖아요. 그 책 정말 재밌어요. 그러니까 한 번은 우리가 이해했는데 이건 두 번은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농반 진반으로 하셨는데 뭐 역사학자들로서는 그런 안타까움이 들 수는 있겠죠. 네. 한편으로는 뭐 스스로를 체근하는 어떤 계기도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다른 한편으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 교양에 대한 욕구가 있잖아요. 일반인들이. 근데 사실 이전까지는 교양에 대한 욕구를 충족하기가 약간 불친절했다고 생각해요. 제가 볼 때는. 우리의 대학 교육이나 이런 게 그런 욕구를 충족하기에 충분하지도 않았고 사실 그래서 왜 저희 책사이다의 그 댓글에도 철학서를 입문할 때 어떤 식으로 철학책을 읽었으면 좋겠는지를 소개해달라든가 그러니까 그런 목록에 대한 어떻게 내가 철학을 보려면 어떤 뭐 역사를 보려면 어떻게 봐야 하냐라는 요구가 있는데 사실 전문가들이 그냥 내가 어렵게 내가 전공한 거를 어려운 말로 펴내는 책 말고 내가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 또 하나는 막 인문학 열풍 이러면서 뭔가 알아야 될 것도 같은데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모르는 때 사실은 뭐 지대너비앗도 마찬가지고 그런 교양에 대한 욕구를 채워주는 책이 나오는 건 저는 물론 이제 그것을 또 전문적으로 봤을 때 또 어떻게 논하느냐는 또 다른 문제지만 그런 니즈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러니까 약간 유시민 씨가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사회에 좋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전문가들은 사실 많이 알기 때문에 뭔가 한마디 하는 것도 굉장히 조심스러워합니다. 근데 이제 이분은 지식 소매상으로 포지셔닝을 본인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성큼성큼 그런 부분들이 있죠. 제가 이제 판매자잖아요, 책을. 네. 그래서 늘 이제 유시민 선생의 책이 나올 때마다 많이 팔게 되죠. 여러 번 벌써 유시민 작가의 책을 팔기도 했고 늘 느끼는 거는 정말 그 정리해서 설명하는 것. 정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달인? 당대 최고라는 수식어를 붙여도 어색함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특정한 주제를 목표로 삼아서 공부를 하고 주요한 텍스트를 일별하고 그걸 자기 방식대로 깨서 다른 사람들이 알아들을 법하게 설명하는 것.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달인에 가까운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역사는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유시민 작가든 뭐 어떤 인문학을 이제 소개하는 작가든 이런 작가들의 책이 이제 1, 20만 부 나가기 시작하면 그 책에서 다뤘던 책들도 덩달아서 판매가 어느 정도 나와요. 그런데 이 역사는 아무래도 다루는 텍스트들이 만만치가 않다 보니까 그런 그 연속성이 아직은 덜 나타나고 있거든요. 좀 더 그 역사를 보신 분이라면 이렇게 마음을 좀 가볍게 하시고 도전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펠로폰네소 전쟁사 같은 경우는 진짜 재밌게 읽히기도 하거든요. 역사란 무엇인가 읽기 어려운 텍스트는 맞지만 조금 더 용기를 내서 역사 세계에 좀 더 들어오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분들을 이 역사의 세계로 이끌어줬다라는 점에서 저도 역사 또 유시민 작가의 역할들이 충분히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이 정도에서 우리 산책 이야기 마무리하고요. 오늘 주제 톡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네, 9월의 주제 톡. 오늘의 주제는요. 나의 소울푸드를 찾아서입니다. 소울푸드. 영혼의 음식. 그렇죠. 이 말이 한국 사회에서 쓰이기 시작한 게 한 10년 정도 됐어요. 그렇죠. 닭고기 스프 때문인가요? 네, 그래서 뭐 방송도 나오고 관련한 책도 나오고 서로 누구의 소울푸드가 뭐냐 이런 걸 묻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오늘은 저희가 각자의 소울푸드를 얘기하기 전에 이 소울푸드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한 권의 책들을 먹는 것과 관련된 책들을 좀 얘기해 볼까 하는데요. 제가 먼저 얘기해 볼까요? 네. 제가 가져온 책은요.
신호다 과장의 삼시세끼라는 책입니다. 이 삼시세끼가 방송도 있어서 연결이 되긴 하는데 이 책은 시노다 나오키라는 실존 인물이 쓴 책이에요. 그리고 책이 굉장히 독특한데 이 사람이요 27살 되던 1990년에 전근을 갑니다. 직장이 옮긴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서부터 새로운 다짐을 하게 된 거예요. 하루에 3끼 내가 밥을 먹는데 이걸 한번 기록을 해보자. 그래서요 점심, 저녁 이렇게 먹은 거를 매일 기록한 거예요. 하루 3끼씩을. 그게 1990년 8월 18일에 시작해서요. 이 책이 나오던 당시 2013년 3월 15일까지 23년 동안 짤막한 글하고 음식을 그려요. 요즘에는 우리가 사진 많이 찍잖아요. 네. 이분은 사진으로 기록도 안 하고요. 그냥 인상을 갖고 와서 집에서 그립니다. 이 일기를 모아서 이걸 나중에 자기 한 50살 됐을 때 23년 동안 기록했을 때 NHK에서 방송하던 음식 관련 프로그램에 투고를 해요. 이런 걸 해온 사람이다. 음식 관련 할 말이 많다. 그러면서 화제를 모았고 이게 책도 나오고 한국에도 번역해서 소개까지 된 거죠. 독특한 책이죠. 일단 보통 사람이 아니신 것 같아요. 이제 약간 일본스럽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읽다 보면 이게 사실 별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직장인이 아침, 점심, 저녁을 먹는 거예요. 그 음식 자체가 놀랍다기보다도 그 안에 모든 얘기가 다 있죠. 자기 자녀와 처음 외식한 날, 뭐 아내와 다투고 나서 화해하면서 먹은 날, 그날 뭘 먹었는지 이런 얘기들이 메모가 조금씩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오래 쌓이니까 스토리도 굉장히 많은데 이분이 기분 좋은 날마다 들러서 초밥 먹는 가게가 있어요. 이 가게를요 세어보니까 18년 동안 300번 넘게 갔대요. 뭐 집 다음으로 자주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잘 살고 있네요. 행복한 분이네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가게들하고 막 친하게 지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식당 종업원이 결혼할 때 이분이 여행사 다니거든요. 그래서 그 종업원 분의 신혼여행을 이렇게 알아봐 주기도 하고 그리고 처음에는 그림이 이게 아주 현란하진 않아요. 근데 가면 갈수록 이분이 요령이 생겨요. 그 음식 그림이라는 게 똑같이 그린다고 잘 그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떤 음식은 예를 들어 샌드위치는 단면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대요. 그래야 사람들이 감을 탁 받는데요. 뭐가 들었는지. 그리고 만두 같은 경우는요. 윗면과 아랫면을 동시에 그려서 보여주면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한대요. 보통은 한 면만 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위에만 보면 모양만 보이고 밑에만 보면 모양은 안 보이는데 이제 굽기의 정도 같은 것들이 보이잖아요. 이걸 이제 동시에 그려주는 거죠. 그리고 이분이 자기 신조가 있는데 기록하지 않는 음식이 있습니다. 결혼식장하고 장례식장에서 먹은 음식이요. 여기에 대해서는 자기가 맛있다 맛없다 평가하기가 그렇대요. 그래서 고기에서 먹은 음식들에 대해서는 따로 적지 않고요. 대신에 자기가 정말 맛있게 먹은 음식, 맛있다는 말 외에는 표현하기가 힘든 음식 이런 날에는요. 맛있다를 21번 반복해서 적고 마지막에 정말로라고 다시 강조해서 쓴 날도 있습니다. 재미난 게요. 이 스토리가 한 권으로 끝난 게 아니고요. 이게 대성공을 했잖아요. 그 이후에 이분이 앞선 책 제목 다시 한번 들어주세요. 시노다 과장의 삼시세끼예요. 부장. 그렇죠. 오. 승진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책이 한국에 또 소개됐는데 그 책의 제목은 셀러리맨 시노다 부장의 식사 일지. 그래서 이번에는요.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의 밥 먹는 것을 중심으로 뭐 이런 거예요. 월요일 한 주의 시작이니까 활동적으로 움직이자. 화요일 마음 내키는 대로 배부르게 먹고 싶다. 수요일 좀 지치잖아요. 위장도 마음도 편안하고 싶다. 그리고 목요일 날 이제 거의 이제 하강의 끝에 달았을 때 피곤할 때는 더욱 진한 맛을 음미하고 싶다. 그리고 이제 주말이 되면 토요일 같은 날 조금 과음하면 어때? 내일도 쉬는 날인데. 그리고 일요일에는 그 아버지로서의 어떤 우리도 왜 옛날에 일요일에는 이제 짜파게티 짜짜로니 유리하는 날 아니었습니까? 부장이 되었어도 집에서는 여전히 평범한 아버지. 이런 얘기들로 직장인의 이 애환과 일상이 담긴 식으로 식사일지를 또 구성해서 두 번째 책을 냈어요. 그래서 보고 있으면 되게 흐뭇해져요. 그래요? 기분이 마냥 좋아지는 게 있어요. 막 그 음식을 먹고 싶다라는 게 아니라 그냥 나랑 비슷한 사람이 사는 얘기를 되게 즐겁게 해나가고 있는 것에서
되게 위안과 감동이 느껴지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우리나라 먹방하고 완전히 대척점에 있는 것 같아. 아니 우리도 네. 그냥 먹방 그냥 요즘에는 예전에는 막 먹방이라 해서 굉장히 좀 엽기적이고 과식하고 뭐 이런 먹방이 위주였는데 요즘에는 다양하게 좀 변하고 있어요. 네. 그냥 뭐 여기서 그냥 물론 이제 그런 사람들은 엄청 이제 팔로워 수가 많은 구독자 수가 많은 크리에이터인 경우는 많지 않지만 어쨌든 그냥 소소하게 자기가 먹는 거 공유하고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아지고 그렇죠. 있죠. 그런 1인 방송들도 점점 늘고 있죠. 제가 이 책에서 마지막으로 딱 한 문장 같이 공유하고 싶은 문장이 있어서 네. 적어왔는데요. 맛이 있고 없고는 결국 먹는 쪽의 책임인지도 모른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이 직장인이니까 뭐 대단한 음식 먹으러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도 생각해 보면 네. 사실 몇 군데 없거든요. 돌아다니는 그 식당이 10군데 안 될 거예요.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돌아가면서 먹는데 같은 데인데 어느 날은 되게 맛있고 어느 날은 그냥 그렇단 말이죠. 같이 가는 사람, 그날 대화의 주제, 맞아. 점심 먹기 직전 나와 어떤 직장 상사 간의 상황 이런 게 막 작동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게 좀 이렇게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저는 골라왔습니다. 네. 일본 책 좋네요. 일본 사람 아니면 하기 힘든 거예요. 저는 동생이 오사카에 살아가지고 오사카를 굉장히 많이 갔어요. 한 10번 가까이 간 것 음식의 천국 같은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근데 오사카 음식도 대체로 맛있다고는 하는데 저는 그 음식도 가리는 게 별로 없거든요. 근데 제가 먹기에 맛있는 건 분명히 있고 맛이 없는 게 의외로 많습니다. 오사카에 가서 먹어도 이건 너무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일본 음식 가지고 맛없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전 처음 보는데. 일단 오사카 하면 이제 오사카는 오코노미야끼인데 오코노미야끼는 만들기가 의외로 좀 어려운 음식이에요. 그 사실 그 쯔유라고 하잖아요. 보통 이 쯔유를 뿌려서 먹으면 한국 사람이 생각하는 간장 베이스 맛의 그 맛이 안 납니다. 원조는 그렇다고요? 네, 되게 텁텁해요. 약간 텁텁한 느낌도 이게 뭐지? 좀 덜 넣은 것 같은 느낌이 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가면 이제 맨날 가면 똑같은 걸 먹을 수는 없으니까 나름 이제 컨셉을 잡는단 말이죠. 그래 이번 방문 때는 오코노미야끼 도장 깨기를 하자. 그래서 한국의 맛집으로 소개된 오코노미야끼 집을 다 돌아다녀요. 맛이 없어요 대체로. 되게 놀랍죠. 입맛이 달라서 그런가 보구나. 네, 그래서 한국인의 입맛이랑 좀 다른 것 같아요. 하루는 제가 야 맛집은 됐고 니네가 먹는 중국집에 가고 싶어. 네. 그래서 갔더니 정말로 약간 분식집 느낌이 나는 되게 허름한 중국집에 갔어요. 근데 너무 느끼해. 근데 너무 맛있게 먹는 거예요. 이 동생 부부는. 여기서 알았어요. 이 사람들이 대체 우리도 왜 전주에 가서 먹는 음식과 부산에 가서 먹는 음식이 다르잖아요. 그 간도 다르고 당연히 오사카도 다른 거예요. 오사카도 다르고 히로시마는 또 다르대요. 고베도 다르고 이게 동네마다 다른 건데 여기까지 경험을 하고 나니 오사카에 가서 내 입맛에 맞는 음식점이 너무 소중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오코노미야끼 집이 있어요. 아무도 몰라요. 한국 사람들이 한 명도 안 와요. 그래서 제가 오사카에 간다고 하는 친구 중에 제가 좀 아끼는 친구가 있으면 꼭 그 집에 가보라고 얘기를 넌지시 해줍니다. 권유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나한테 좋은 집이니까 네가 모르면 난 더 좋아. 약간 이런 마인드인데 네, 거기가 정말 맛있어서 와이프도 거기가 정말 맛있다고 해서 꼭 저희 부부가 가면 그 집을 꼭 가는데 어쨌든 이 얘기를 들으니 그 에피소드가 생각이 나네요. 일본 맛있는 거 먹어. 그것도 되게 부러운 것 같아요. 23년 동안 같은 초밥집에 갈 정도로. 네, 직장이 안정적이라는 것에 놀란 거 아니에요? 아니, 그것도 그런데 그 집이 남아 있는 거. 그 집이 안 망한 거잖아요. 그러네요. 네, 한국에서 23년 동안 장사한 집이 얼마나 돼요? 드물죠. 맞아요. 23년 하면 한국에서는 노포 중에 노포로 꼽히죠. 그렇죠. 네. 재미난 또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관점들이 막 들어오네요. 자, 이어서 황주부님께서 가져오신 책. 네. 어떤 책입니까? 저는 류은숙 씨가 지은 심야 인권 식당이라는 책이에요. 심야 인권 식당. 심야 식당에다가 인권을 집어넣은 거군요. 저가 심야 식당을 안 봐서 사실 제가 이제 이 책을 읽게 된 계기가 좀 재밌어요. 사실 제가 이런 쪽의 책을 전혀 몰라서 알라딘님한테 추천을 쭉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서관에 가서 빌리는데 사실 도서관에 생각보다 그 추천 목록에 있는 책이 거의 없는 거예요. 뭐 인문, 사회 이런 책들은 거의 구비가 되어 있는데 먹거리에 대한 책은 중요도가 낮은 건지
그러니까 그분들이 판단할 때 어떻게 보면 그렇게 판단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몇 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몇 권 중에 읽다 보니 제가 심야 인권 식당을 읽었는데요. 사실 읽으면서는 엄청 울면서 읽었어요. 제가 요즘에 갱년기가 와서 그런지 이렇게 말씀드려도 그러니까 책을 읽으면 거의 우는데 이건 거의 이렇게 막 울컥하면서 카페에서 읽으면서 너무 부끄러웠거든요. 사람이 죽는 것도 아니고 누가 아픈 것도 아닌데 이렇게 우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제 마음을 건드린 어떤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이제 책을 반납해야 되는 시점이 온 거예요. 네. 그래서 반납하려고 딱 보니까 저희 집에 이 책이 꽂혀 있는 거예요. 심지어 작가의 사인까지 되어서.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제가 이 인권연구소 창하고 들에 후원을 하는 후원회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받은 건데 정말 부끄럽게도 받았어. 그리고 이제 재미없을 거야. 그리고 딱 꽂아놨던 책이었던 거예요. 굉장히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들었어요. 솔직히 그 순간에 이건 뭐지? 나의 선입관은 뭐고 이상한 건 뭐지? 막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일단 정말 재밌어요. 이 책이. 근데 우리가 이제 인권 그러면 인권 식당 이러니까 재미없고 나를 가르치려 들 거야. 왠지 이런 느낌이 저한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이 이런 게 그려지잖아요. 뭔가 그 저자가 네. 그런 인권단체 활동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밥도 해주고 이런 장면들이 있는데 어떤 활동가들이 와서 힘겨움도 토로하고 또 어떤 실제로 소수자분들이나 힘듦을 겪고 있는 분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밥을 먹으면서 서로를 치유해가는 과정 이런 게 딱 드라마가 그려지긴 하는데 뿌듯하군? 약간 이런 근데 이제 읽는 사람으로서는 죄책감도 느끼게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선뜻 제가 사실은 이걸 들춰보지 못했던 이유가 됐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책을 볼 때 우리가 어쨌든 표지를 보고 앞뒤에 어떤 그 표지에 있는 이야기들을 보잖아요. 네. 그럴 때 너무 큰 얘기들인 거예요. 인권, 연대. 근데 책을 막상 다 읽고 나면 왜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는지는 알겠다고 생각이 들면서도 사실은 이분의 글이 전혀 그렇지 않아요. 딱딱하지도 않고 가르치지도 않고 정말 뭐랄까 생활글에 어떻게 보면 에세이에 꽂혀도 정말 이렇게 날아다닐 만큼 정말로 정말 글을 잘 쓰세요. 그리고 사람의 마음에 이렇게 부담스럽지 않게 꽂히는 글인데 오히려 제가 이제 저의 선입견에 대한 굉장히 부끄러움을 많이 가지게 됐고요. 그리고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제 어린 날이 굉장히 많이 생각이 났어요. 이제 여기 보면 그러니까 돌보는 일의 소중함에 대한 그냥 에피소드들이 많아요. 돌봄. 그러니까 우리가 왜 영화에서도 그렇잖아요. 누구지? 센과 치히로? 네. 뭐 이런 영화에서도 보면 뭐 돌봄이 얼마나 중요한지가 이제 되게 잘 그려지잖아요. 근데 뭐라 그럴까? 우리가 막 세상에 나와서 내가 세상에서 중요한 일을 뭔가 하고 대단한 일을 하고 싶은 초년생들에게는 이 돌봄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하지 않게 느껴졌던 순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저도. 초년병이 사회에 나와서 제가 어떤 단체에 들어가서 일을 했는데 지역아동센터에 들어가서 일을 했어요. 당연히 지역아동센터에서는 너무 많은 일이 있어요. 밥도 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애들도 가르쳐야 되고 꼭 끝나고 또 뭘 해도 되고. 근데 그 어릴 때 제 생각에는 밥하는 일보다는 다른 일이 훨씬 중요하고 더 뽀대나는 일인 그렇죠. 거예요. 네. 보통 공격수 하고 싶지 수비수 하고 싶지 않죠. 그래서 이걸 견디는 게 굉장히 힘들었던. 그리고 이제 여기에도 그런 일들이 나요. 활동가들이 모였을 때도 우리 밥 먹고 합시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중요한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왜 밥 따위를 먹자고 하냐고. 혹은 우리 다 같이 청소를 하고 뭘 하자고 얘기를 하면 내가 청소하려고 여기 왔는 줄 아느냐고. 아니 지금 한 가지 이제 네. 짚고 넘어가면 네. 우리 방송을 청취해 주시는 분들 중에 주요 네. 청취자들 네. 참여연대 활동가분들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분들이니까 오해 네. 없으시기를. 네. 그냥 저 개인적인 제 옛날의 경험에서는 사실 저한테도 그런 순간이 굉장히 많았는데 공감이 가요. 네. 네. 근데 이제 제가 주부가 되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살림을 하면서 느끼게 된 게 있어요. 내가 무슨 그렇게 중요한 일을 한다고라는 마음도 있고. 근데 돌봄이라는 게 얼마나 사회적으로 허들의 대접을 받는지. 네, 네. 그래서 사실은 그 돌봄이라는 게 우리가 뭐 타가라든가 육아라든가 사회적으로 평가받아야 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조차도 실제 내 삶의 돌봄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게 귀중하게 생각하지 못하는 순간도 굉장히 많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을 너무 기껍고 즐겁게 하시는 분이에요. 이걸 막 이런 게 중요해 이게 아니라 이 일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우리를 힘이 나게 하는지가 그대로 전해져서 누군가에게 그러니까 혼을 내지 않았는데 혼난 느낌이랄까요?
그러니까 이분은 저를 혼내지 않았는데 저는 혼자 혼난 거예요. 그래서 막 나의 옛날을 돌아보면서 내가 그때 막 대들었던 어떤 그런 장면들도 막 생각나고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요. 또 이제 울컥울컥 하는 게 그러니까 그냥 나의 생각을 들킨 것 같은 장면이 되게 많아요. 저는 리얼리즘 영화를 안 보거든요. 왜냐면 현실도 얼마나 고통스러운데 그 리얼리즘 영화를 보면서 막 그 고통이 나의 세포를 막 파고드는 그 느낌을 못 참겠는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그런 사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일본군 그쵸.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 네. 그런 소재를 다룬 영화 같은 경우에도 막 못 보고, 그러니까 봐야 하는데 못 보는 막. 근데 이제 그런 고민이 저만의 고민은 아닌데 이분도 이제 그런 고민을 하세요. 그런 고민을 하는데 자기가 너무 가까운 친구가 그걸 만드는 감독이에요. 그랬을 때 느끼게 되는 어떤 생각들, 그리고 이제 그걸 보면서 조금씩 변해가는 모습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지만 누구한테 이렇게 막 흔쾌히 꺼내지 못했던 제 안에 수많은 이야기들이, 그런 장면들이 막 들어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어떤 얘기들은 마치 우리가 정의네? 그러면 요새는 다 아시더라고요. 그렇죠. 응. 드라마에 나와서. 그러니까 약간 정의네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여기 이제 술빵이 있어요. 술빵의 주모세요, 이분이. 정의네 무슨 드라마죠? 아저씨. 나의 아저씨. 응. 네. 아저씨라는 드라마에 정의네가 나오는데 서로 힘겹게 하루하루를 정말 열심히 각자의 자리에서 산 사람들이 누구나가 와서 정말 자기 이야기도 그다음에 서로를 돌보고 같이 나누고, 그것이 서로에게 막 짐이 되거나 버겁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이 안에서 나눠지고 변화하는 모습이, 그런 게 있다면 이런 곳이 아닐까? 그래서 정말 옛날엔 그런 데 가는 게 약간 뭐라 그럴까요? 뭔가 이렇게 마음을 먹고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아니라 초대받고 싶다는 저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초대받고 싶은 그런 술빵의 주모를 만나서 저의 어떤 선입견을 여러모로 깨게 됐던 그런 책이에요, 저한테는. 저는 굉장히 아름다운 얘기라고 봤는데, 이게 이 부분에서 약간의 그 차이가 있는 것이, 그러니까 그 드라마 나의 아저씨에서도 보면 정인애가 손님이 40대 후반에서 50대 아저씨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딱 그때의 어떤 맞아. 호소하는 그런 감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요즘에는 혼술 혼밥이라고 해서 혼자 술 먹고 혼자 밥 먹고 이런 것들이 더 좀 편해진 사람들이 되어버렸고, 그러니까 저는 약간 이 책이, 왜냐하면 저도 거기에 살짝 이게 무슨 얘기인지는 아는 세대로서 참 이게 좋다라는 느낌을 주는 동시에 이런 풍경을 그러니까 다음 세대에서도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사실 들었어요. 그런 측면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언뜻 그 말씀하시니까 그런 생각이 나긴 하네요. 그러니까 이 책과 별개로 한때 어떤 뭐 공부든 운동이든 이렇게 모여서 활동을 할 때 먹는 게 중하다라고 얘기했던 시절도 있었어요. 그래서 같이 막 나눠서 가져와서 하는 것들도 기본적인 의무 중에 하나로. 근데 그 어떤 결절점에 있던 분들은 세대적으로 그게 굉장히 불편해서 그런 활동을 이제 포기하고 떠나기도 하고 이런 맞아요. 저도 경험을 했던 세대거든요. 위아래로. 언뜻 기억이 나네요. 지금 말씀하시니까. 이 류은숙 작가의 심야 인권 식당. 이 류은숙 작가님은 황주부님 말처럼 정말 에세이의 달인이세요. 너무 그러셨어요. 최근에 쓴 책이 아무튼 피트니스잖아요. 이번에는 본인 또 운동하는 얘기를 가지고 정말 어마무지한 얘기를 또 풀어내셨어요. 황주부님께 또 영업을 제가 하고요. 네, 꼭 사겠습니다, 진짜. 오늘 이 나의 소울푸드를 찾아서로 만나보는 책들이 정말 색깔이 다 다른 것 같은데 김느낌님 책은 가장 우리 세 권의 책 중에 어떤 예상과 가까운, 그러니까 음식 정말 먹는 것의 본질과 관련된 맞아요, 유명한 무슨 책이죠? 외식의 품격이라는 책입니다. 네, 이용재라는 뭐라 그러죠? 음식 칼럼니스트라고 해야 되나요? 거의 모든 걸 까고 계시는 음식 칼럼니스트로 유명하시죠. 자기 빼고 다 까는. 약간 최근에 이제 평양냉면 관련 책을 냉면의 써가지고. 품격. 냉면의 품격을 써서 한식의 품격. 그렇죠. 품격 없다는 얘기예요, 니들이. 다. 알고 보면 먹어보면 이 품격 있는 것들이 없다. 뭐 약간 이런. 이 책은 일단 외식의 품격이니까 우리가 이제 외식 많이 하잖아요. 여기서의 외식은 이제 양식.
주로 이제 양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양식을 어떤 식으로 구성했냐면 뭐 전체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먹는 뭐 칵테일까지 그래서 외식에 A부터 Z까지 순서대로 보통 이제 음식을 먹는 어떤 음식에 대한 분야를 다루는 글쓴이들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하나는 대중들의 어떤 취향과 입맛을 존중하던가 네. 하나는 그런 것 가차하지 않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대로를 말하던가. 네, 아까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이 사람은 후자입니다. 그래서 정말 신랄하게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본인도 그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책을 썼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음식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완성도다. 완성도가 갖춰지지 않은 음식은 취향에 대해서 논할 가치가 없다. 그러니까 이 음식은 누가 봐도 자기가 봐도겠죠. 자기가 봤을 때 완성도 갖추지 않았는데 이거를 나는 이 음식이 내 좋은데 뭐 난 이 음식을 사랑해 이런 걸로 퉁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외식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고 음식을 좀 알고 먹을 필요가 있다. 라는 이런 거군요. 그러니까 파스타인데 네. 뭐 파스타 면도 아니고 라면 같은 거에서 맛있게 만드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건 뭐 그 자체로 인정을 할 수 있지만 파스타로 볼 수는 없다. 이런 얘기겠군요. 그러니까 뭐 정확하게 정도를 거쳐서 이제 그렇죠. 토핑이 막 넘쳐나는 피자 이게 치즈가 막 흘러내려. 진짜 떠먹는 피자. 도우가 없어. 왜냐면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치즈를. 그리고 소스가 막 흥건해. 파스타가. 이런 건 잘못 만든 음식이다. 원칙을 따르지 않았다. 맛이 당연히 없고 사실 먹을 필요조차 없다. 하지만 이런 평가를 내리면 반발이 이제 막 뒤따른다는 거죠. 그렇죠. 네 입만 입이냐, 내 입도 입이다. 그렇죠. 이런 반론이 바로 나오죠. 입맛은 주관과 취향의 영역이니까 평가가 불가능하다라는 반발이 따르지만 나는 그런 것쯤은 가볍게 무시하겠다. 이게 이제 저자의 태도고요. 근데 이런 태도를 갖출 만큼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많은 음식들을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면서 먹은 티가 좀 나기 때문에 저는 이 책을 계속 읽으면서 굉장히 흡족했어요. 일단 이 책의 미덕 중에 하나는 취재가 굉장히 잘 됐어요. 저는 굉장히 능력 있는 기자가 글을 썼나라는 생각이 들었을 정도로 취재가 굉장히 탄탄하고 두 번째는 굉장히란 말씀은 안 되는데 아주 그 글쓰기로 단련된 사람이 쓰는 글 툴을 씁니다. 네. 문장들이 굉장히 또 썼네. 문장들이 계속 단문으로 끊어서 그러니까 저는 이게 그러니까 이것도 개인의 취향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보통 이제 김훈 씨가 이런 문장으로 굉장히 유명해졌죠. 단문으로 툭툭툭툭 끊어서 주어와 서술어만 가지고 소설을 한 권 엮어내는. 근데 이분도 문장이 전혀 길지 않아요. 그리고 아주 앞문장이 뒷문장을 끌어당기는 이 뭔가 밀당을 합니다. 그래서 물고 들어가는 굉장히 읽는 맛이 있어요. 이 글 자체 모든 글이. 그래서 그런 점은 굉장히 흡족했고요. 굉장히란 말 정말 많이 쓰네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많이 쓰는 건 알지만 저희가 단어의 사생을 아직 못 읽어봐가지고 굉장히를 많이 쓰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를 많이 쓰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다루고 있지 않지만 그러니까 제가 좀 이 글 쓰는 사람들 강박이 있어요. 똑같은 단어를 하나의 글에서 반복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가급적 안 쓰죠. 네, 가급적 안 쓰려고. 동의어 사전을 찾아서라도 좀 바꿔보려고 노력을 해요. 이게 읽는 사람에 대한 매너이자 나의 글의 품격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이 책도 당연히 한 장에 똑같은 단어가 반복되는 경우가 뭐 당연히 뭐 빵이라는 빵에 대해서 다룰 때는 빵이 이제 여러 번 나오긴 하지만 그런 거가 아니면 그런 잘 없고요. 그래서 굉장히 읽는 맛이 있다. 그리고 음식에 대해서도 뭔가 알고 먹을 수 있다. 그러니까 딱 보면서 별로 기분이 나쁘지 않아요. 이 사람이 날 가르치고 있는데 내가 모르는 부분을 가르쳐 주고 있고 그 부분이 납득이 갈 정도의 어떤 설득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분이 나쁘지 않고 저는 이 책을 읽어보고 이제 얼마 전에 나왔던 냉면의 품격 두 권을 봤었는데 나머지 책들도 한번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그런 책이었습니다. 아주 최근에는 미식대담이라는 책이 네, 미식대담이라는 책도 쳤죠. 네. 그 책이 좀 제일 다른 사람 얘기를 많이 소개하는 책이긴 한데 한국에 지금 활동하는 유명한 셰프나 뭐 파티시에나 이런 분들 취재한 책이긴 한데요. 저도 냉면의 품격 보고 거기 보면 수도권에 이
평양냉면 맛집이나 원조로 꼽히는 많은 집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집들을 직접 가서 먹어보고 평가와 이제 별점을 내리는데요. 정말 별점이 어마무시합니다. 참혹합니다. 네. 아주 유명한 프랜차이즈들 다 막 이상하다. 그 표현도 막 뭐 예를 들면 이것은 공업의 맛. 어떻게? 공산품으로 만들어진 이런 맛. 뭐 이런 거 있어가지고 저도 보고 몇 군데 가봤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이 대상을 까기 위해서 공을 들였는지. 맞아요. 가 너무 투명하게 느껴져서 그 작업을 존중하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단어를 잘 썼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이제 저는 냉면의 품격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분이 음식의 단순히 음식의 맛이나 음식 자체만 놓고 논하는 게 아니라 맞습니다. 음식이 그 가게에서 내어져 와서 나에게 도달해서 내가 이 음식을 먹은 후에 어떤 기분이 드는가.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으로 봐요. 네. 근데 저는 이게 되게 인상 깊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어떤 손님들이 그 어떤 특정 가게의 맛을 좌지우지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들이 와서 여기 치즈가 왜 이렇게 없죠? 이렇게 하면 막 파스타집 주인이 눈물을 머금고 파스타 막 치즈 막 갈아가지고 넣고 이렇게 되는 일들이 왕왕 있단 말이에요. 이런 풍경들까지도 캐치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줄 정도로 아주 통시적으로 이제 우리가 먹거리를 소비하고 뭐 이런 부분들을 다루고 있는 좋은 책이 아닌가. 저도 사실 저는 이제 양식의 외식을 많이 하지는 않아서 어떻게 보면 제가 모르는 분야가 더 많은 그런 책으로 읽었는데요. 일단 되게 신기한 건 정말 모두가기를 하시는데 재수없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게 굉장히 신기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보통 그런 분들은 이렇게 읽으면서 제가 이렇게 안에서 저항감이 들어오잖아요. 그래, 넌 얼마나 잘났길래 그렇죠. 막 이런 마음이 들질 않고, 그리고 심지어는 뭐냐면 식당 사장만 까는 게 아니에요. 먹는 사람도 막 까시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네가 무슨 다이어트식을 한다고 막 채식을 한다고 어떻게 하고 있지. 근데 이제 이게 어떤 거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솔직히 뭐냐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말 짚어봐야 될 것들을 우리가 고려하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전 이 책을 보면서. 저는 이 책 이용재 작가의 글을 보면서 그 영화 평론하시는 박평식 씨가 생각났어요. 그렇죠. 네. 이 두 분의 공통점은 제가 그래서 왜 기분이 안 나쁜가 봤더니 박평식 평론가도 굉장히 악평으로 유명하죠. 굉장히 유명해요. 인터넷에 박평식이 9점을 준 영화들이라는 게시물이 돌아다닐 정도로 보통 이제 그 누구죠? 이제 이동진 평론가가 이제 사람들의 이제 약간 그런 맛을 잘 충족시켜 주기 때문에 유명한데, 저는 사실 이동진 평론가보다는 박평식 평론가의 평을 더 신뢰하거든요. 일단 박평식 평론가의 그 백자평과 별점을 보고 나면 실패하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좋은 영화를 같이 본다는 느낌보다는 일단 아닌 영화를 걸러내는데 확실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유명해진 게 한 줄 평이거든요. 근데 한 줄 평을 인상 깊게 쓰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한 줄 평이니까. 그렇죠. 근데 박평식 평론가의 한 줄 평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수사의 대가시. 그래서 두 분의 공통점은 성의가 있어요. 네.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나중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도 뭔가 글을 쓸 때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걸 굉장히 성의가 있네. 이런 느낌이 들게끔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오늘 저희 나의 소울푸드를 찾아서를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저는 신오다 과장의 삼시세끼, 그리고 황주부님께서는 류은숙 작가의 심야 인권식당, 김느낌님께서는 이용재 작가의 외식의 품격, 이렇게 가져와서 함께 이야기 나눠봤고요. 저희 오늘은 주제 랭킹쇼가 없고 대신에 앞서 우리 오늘 나의 소울푸드인데 얘기를 안 했잖아요. 네. 이거 좀 연관지어서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소울푸드랑 연관지어서 그 외식 얘기 나왔으니까 요즘에 외식이란 말 잘 쓰지도 않지만 이렇게 인상 깊게 남아있는 어떤 첫 번째 외식 같은 거 있으신지. 보통 이제 김느낌님과 제 세대 때는 피자를 이제 막 처음, 그러니까 부모 세대는 겪어보지 않았는데 그렇죠. 아이들 세대에서 뭔가 먹기 시작하니까 생일 때 한 번 이렇게 크게 뭔가 한다. 아니면 이제 돈가스 경양식집, 그렇죠. 이제 이런 정도의 외식을 경험했던 세대인데, 황주부님 어떠십니까? 저 그냥 제과점이 생각이 나는데. 제과점이요? 제과점이요? 빵집?
저희 때 단팥빵 부끄러워 갑자기 이렇게 얘기 되나? 독일 명과 이런. 저는 그게 아니고 중학교 때 제가 약간 놀았어요. 그래서 주말마다 부산에 그 유명한 태화백화점이라고 있었는데 거기 지하에 석빙고라는 석빙고 제과점과 뭐 이렇게 아이스크림을 파는 가게가 있었거든요. 거기서 이제 오빠야들과 헌팅을 하면서 먹었던. 어머 어떡하지? 석빙고. 와 석빙고. 저는 기억나는 외식이 네. 저는 뭐 이렇게 서양식 이렇게 부모님들 안 하시는 분들이라 제가 고모가 그래도 이제 결혼도 아직 안 하셨을 때고 젊으셨을 때 명절 때 왔다가 저랑 동생을 데리고 나가서 햄버거를 좀 사줬는데 그때는 햄버거에 탄산보다 밀크쉐이크를 같이 먹었을 때거든요. 와 그렇죠. 밀크쉐이크 그러니까 햄버거를 입에 물고 씹는 와중에 밀크쉐이크를 입에다 이렇게 딱 빨았는데 와 정말 천국의 맛인 거예요. 평생 잊을 수가 없는 맛인 것 같아요. 가끔 요즘도 기회가 나면 햄버거랑 밀크쉐이크를 먹거든요. 근데 그 어렸을 때 그 우유가 딱 들어왔을 때 풍미 있잖아요. 이건 안 나더라고요. 네, 신선한 맛은 있는데 그 정말 고소한 풍미. 고모님이 갑자기 보고 싶어지는. 저희 집은 어려서부터 가성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외식이라고 할 만한 것들이 주로 보양식이었어요. 그래서 저 여기 참여연대가 이제 경복궁역 근처에 있는데 저도 이제 이 근처에 살았거든요. 그래서 저가 외식을 많이 했던 곳은 토속촌. 삼계탕. 네. 삼계탕 8,000원 때부터 먹었어요. 지금 15,000원인데 그래서 제가 근데 토속촌은 닭이 좀 커요. 다른 곳보다. 지금은 좀 작아졌는데 그때는 컸어요. 그래서 제가 어려서부터 발달한 기술이 닭 발골술. 저희 아버님이 어떤 캐릭터였냐면 목욕탕에 데리고 가면 콧구멍 아래까지 온탕에 담가요. 왜 담그냐면 그래야 때가 잘 밀리니까. 그러니까 아버님이 때를 밀어줘야 되는데 때가 안 밀리고 막 이러면 귀찮으니까 거기 담가 놓는다는 거죠. 근데 저는 어렸을 때 몰랐어요. 다들 그렇게 하는 줄 알았어. 근데 막 다른 집 아빠들이랑 온 애들은 보통 이제 어깨 정도까지 담그고 있거든요. 여기까지 담그기는 어려운데. 코 밑에까지 담그고 있으면 굉장히 열 많이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고통스러운데 그런 거를 모르고 이제 자랐고요. 그러니까 아버지랑 같이 토속촌에 닭을 먹으러 삼계탕을 먹으러 가면 당연히 살을 버리면 안 돼요. 깔끔하게. 네, 깔끔하게 다 먹어야 돼요. 그래서 빨리 깔끔하게 닭을 발라내는 기술을 어렸을 때 익혔죠. 아버님과 관련된 에피소드는 놀라워요, 진짜. 야, 저는 사실 아버지와 관련된 에피소드 책 한 권 써도 됩니다. 다음에 어떻게 아버지 특집 한번 아버지 특집 한번 해보면 좋습니다. 좋죠. 그 제가 깨달은 게 다들 행복하게 있는 것 같지만 다들 아버지 때문에 불행했던 기억이 많더라고요. 저는 영혼의 쌍둥이인데 한 마음이 됩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고 그 주제 잊지 말고 네. 꼭 하겠습니다. 네. 외식 얘기 잠깐 나눠봤는데 참 소울푸드 하나씩만 짧게 얘기하고 마무리 해볼까요? 전 2개인데요. 네. 2개 같이 먹는 건가요? 네. 지금도 저희 친정에 가면 이제는 저만의 소울푸드가 아니라 우리 남편과 온 가족의 소울푸드예요. 그러니까 딱 엄마를 상징하는 음식인데 딱 가면은 예외 없이 소고기 미역국과 그다음에 이제 들기름에 튀긴 고등어가 나와요. 저희 집은. 근데 저희 들기름에 튀긴 고등어가 사실은 미역국은 많은데 드물잖아요. 굉장히 부잣집인데요? 그게 부잣집이 아니라 저희 집이 방앗간을 해요. 그래서 들기름으로 고등어를 튀길 수 있는 클래스가 되는 거예요. 아니 보통 기름으로는 굽지 않나요? 튀겼다는 거는. 그렇죠. 근데 기름의 양을 굉장히 많이 두르고 자반 고등어잖아요. 내륙에는 사실은 자반 고등어를 굉장히 은근하게 왜냐면 발화점이 낮잖아요. 그쵸. 막 이렇게 구워내는 게 아니라 뚜껑 덮어서 그게 아니라 위에는 이제 그러니까 기름을 좀 많이 붓고 아주 낮은 온도에서 약간 보글보글 기름이 막 끓어오르고 위에는 이제 신문지 정도로 딱 덮어놓고요. 그렇게 양면을 구우면 여러분들이 맛보지 못했던 새로운 고등어의 세계가 아마 열릴 거라고. 그거 피자에다 치즈 많이 넣는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 아니요. 굉장히 맛있어요. 네, 소고기 미역국과 그다음에 들기름으로 구운 자박자박하게 구운 고등어. 네. 상상이 안 가기 때문에 뭐라고 코멘트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소고기 미역국보다는 모시조개 넣은 걸 좋아하는데. 김니김님 소울푸드는 어떤 건가요? 저도 2개인데 저는 같이 먹지는 않고요. 하나는 저는 2개 다 공산품이에요. 하나는 현미 프레이크예요. 켈로그사에서 나온. 왜? 아니
그러니까 보통 시리얼류를 즐겨 먹는 분은 대체로 두 가지인데 하나는 단맛에 먹거나 하나는 고소한 맛에 먹거나. 네. 그러니까 저는 좀 후자인데요. 그래서 저는 콘후레이크, 현미 후레이크 이런 단맛 없는 것들만 주로 먹었습니다. 네, 그럼 저랑 똑같네요. 저도 현미 후레이크만 먹습니다. 아, 당류가 가장 적게 들어간 것만. 네. 그리고 저는 죽을 만들어 먹습니다. 아, 곤죽이 되도록 이렇게. 네, 좀 뒀다가 먹어요. 그게 저의 소울푸드예요. 자, 이게 음식이 참 묘한 게 우리가 뭐 의견이 달라도 이렇게 별로 싫어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저는 콘프레이크를 저렇게 곤죽으로 절대 안 먹지 않거든요. 지금 얘기하시는데 저도 모르게 약간 표정에 안 좋아. 저도 모르게 입술을 이렇게 실룩거리는 게 느껴졌어요 스스로. 아, 먹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아, 중요하죠. 저는 듣기만 해도 별로야. 그게 막 그 아프거든요. 뭐가 어디가요? 아니 그렇게 이 곤죽이 돼서 좀 약간 그거는 극단적인 얘기고 시리얼 위에 우유를 붓자마자 먹으면 아파요. 네. 잇몸 같은데 다칠 수도 있고. 입안이. 그리고 뭔가 그게 되게 비싸거든요. 시리얼 중에 가장 비싸요, 현미 후레이크가. 근데 뭔가 이 맛을 온전히 못 느끼는 느낌. 그래서 어쨌든 그게 저의 소울푸드 하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스팸이에요. 스팸을 먹는 사람은 두 부류로 나뉩니다. 짜서 먹는 사람. 하나는 이 스팸의 바디감 때문에 먹는 사람.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돈이 없는 시절에는 저 자취할 때 막 스팸을 정말 살라미 같이 얇게 저며가지고 구워서 먹어요. 그러면 어떤 맛이냐면 그건 밥을 먹기에 적당한 짠 맛이에요. 근데 스팸을 되게 두툼하게 해서 손가락 한 2개 정도 굵기로 자른 다음에 이거를 굽지 않고 기름에 튀기잖아요. 전혀 다른 풍미가 납니다. 새로운 경제인데. 그러니까 그건 한번 해보고 싶네요. 이것은 비유하자면 전 두부도 되게 좋아하는데 두부전을 입안 가득히 넣고 씹어 먹는 거랑 하나씩 반으로 잘라서 먹는 거랑 약간의 그런 차이예요. 그래서 스팸은 여러 가지 저의 젊은 시절을 관통하는 음식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좀 소울푸드. 네. 저는 소울푸드 저도 2개인데 하나는 저는 너구리입니다. 너구리. 저는 라면 너구리만 먹습니다. 너구리만 먹는데 너구리 너무 맛있고요. 너구리는 제가 국내에서 제일 잘 끓인다라고 정말요? 정말 자부하는데 나 한번 먹고 싶네. 진짜. 저는 면발을 이제 푹 익히지 않고 적당히 이제 꼬들할 때 그 너구리는 두껍잖아요. 두꺼워서 더 그 맛이 나요 오히려. 찰랑찰랑하는 부분들이 많이 생겨요 이 굴곡이. 그러니까 너구리 약간 미식가들의 라면이에요. 네, 지금 얘기만 해도 또 먹고 싶은데 밤에 가서도 요즘에도 그 2개씩 먹어요 자기 전에. 리얼? 네. 굉장히, 하나로 아직 못 줄이겠어요. 굉장히 바른 생활 느낌이셨는데 너구리는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근데 갑자기 너무 놀랍게. 그 너구리가 미국에서는 RNA로 통칭되는 거 아시죠? 그 너구리를 거꾸로 뒤집어서 보시면요, 영어 알파벳 RNA로 쓴 거랑 거의 비슷해요. RTA였나? 그래서 미국에서는 사람들이 너구리라고 안 부르고 그냥 그걸 부른대요. 그렇구나. 짜파구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저는 너구리고요. 그 다음에 2번째는 제가 음식 관련해서 좋아하는 말이, 음식에는 저는 이게 적용 가능한 말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치가 아니라 호사. 그러니까 내가 호사를 누리고 싶을 때가 있어요. 오늘 아주 되게 지치고 일을 많이 한 날. 그러나 제가 퇴근할 때 사 먹는 게 하겐다즈 스트로베리 파인트입니다. 이게 최근에 값이 올라가지고 이제 거의 12,000원대예요. 그걸 하나 내가 사서 저는 한 통 혼자 다 먹거든요. 부모님하고 같이 살 때는 집에 누가 있으면 안 사갑니다. 그냥 한 통을 딱 온전히 다 비웠을 때만 어떤 해소되는 것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걸 하도 좋아하는 거를 SNS에도 많이 쓰고 친구들한테도 얘기하다 보니까 왜 제가 재작년에 그 폐결핵으로 입원을 했잖아요. 우리 그럼 병 갔었어. 당연히 찬 거를 못 먹죠. 그런데 그 병원의 냉장고에는 이걸 선물로 사온 사람들로 인해서 이 하겐다즈 스트로베리 파인트가 5개가 아프니까 좋아하는 거 먹어라 이런 생각으로 사왔던 분들이 나도 계셔서. 스팸을 좋아한다는 얘기를 SNS에다 좀 써야겠다.
아니 그거를 선물 세트 받으면 안 먹고 그냥 누구 줘버리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네, 안 먹는 사람은 아예 안 먹으니까. 네. 우리 집에도 그런 게 있는데. 아 진짜요? 네. 저 주세요. 네, 그러게요. 야, 이 먹는 얘기 다음에 소울푸드 말고 뭔가 이렇게 눈물 흘렸던 음식 같은 걸로 또 2편을 해봐야겠어요. 끝이 없는데 오늘 저희 나의 소울푸드를 찾아서로 진행한 이야기는 이쯤에서 정리를 하고요. 여러분들의 소울푸드도 굉장히 궁금해져요. 댓글로 편하게 여러분들 소울푸드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추첨을 통해서 도서를 상품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네, 저는 지금까지 진행의 박알라든이었고 황주부님과 김익김께서도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거 알아? 옛날엔 대학 입학금이라는 게 있었대. 대학 입학금? 그게 뭔데? 등록금이랑 다른 거야? 다른 거래. 등록금 말고도 입학금이라는 이름으로 대학에 크게는 100만 원이나 더 냈었대. 그런데 왜 100만 원인지 산정 근거도 없고 사용처도 불분명했대. 그런 걸 왜 내? 어떻게 없어졌는데? 바로 청년참여연대가 있었기 때문이지. 즐거운 변화를 위한 청년참여연대의 활동을 응원해주세요. 참여연대는 정부 지원금을 받지 않습니다. 청년의 삶을 바꾸기 위해 나서는 청년참여연대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문의 02-723-4251 지금 전화주세요. 02-723-4251 지금 전화주세요. 청년참여연대 네!